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 KF-21 보람이죠.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첫 비행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보람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아파서 음성은 별론데 그래도 좀 불쾌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베이비랩터 KF-21 보람의 비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항공사를 새로 쓴 하루입니다. KF-21 보람의 첫 날개짓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22년 7월 19일 3시 40분에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죠. 사천에 있는 경남 사천 여기에서 이륙을 해서 약 33분간 비행을 하고 착륙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조금 더 일찍 이륙을 하려고 했는데 해당 경남 지역의 기상이 비도 오고 해서 조금 미뤘다가 이제 날씨가 좀 개어서 오후 3시 40분에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33분간의 테스트 비행을 마치고 첫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을 했는데 이제 대장정의 하나의 이정표이자 다시 또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KF-21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냐 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23년간의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1999년도에 이 우리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자 이런 안이 나왔죠. 그리고는 2003년도에 카이다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에서 안 된다, 타당성 없다, 경제성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KDI에서도 2006년도에 역시 KFX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2009년도에 건국대에서 또 역시 KFX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국가 2개 국가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공동 개발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터키 하려고 했는데 터키는 안 한다 그랬고 독자 개발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 카이가 나머지 20%의 비용을 대기로 하고, 그게 뭐 사실은 조삼모사지만 그러고는 이제 개발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탐색 개발했고 13년도에 체계 개발 착수를 했고 15년도에 사업단을 설치했습니다. 19년도에 시제기 제작 착수를 했고 시제기 출고를 21년도 그리고 초도 비행을 22년 어제 했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반대가 있었죠. 저도 KFX 이 KF-21 보람에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이 돈이면 F-35 사지. 이거 뭐하러 사냐? 이거 뭐하러 만드냐? 이거 유럽의 유로파이터처럼 어쩌면 이 한국 국방력을, 국방 예산을 완전히 휘청이게 만드는 그런 악성 사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표명했고 저 같은 사람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는 개발을 못하게 반대를 많이 했다가 이제 뭐 개발 스타트를 한 다음에 계속 고춧가루 뿌리면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왜 그냥 전에하고 또 말이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개발 들어갔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자, 그래서 초도 비행을 하게 된 이런 23년간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딱 스타트 한 건 한 12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5세대 최강의 스펙으로 탄생한 KF-21 성능은 어떻냐? 재원을 한번 보게 되면 길이는 16.9m, 폭은 11.2m, 높이는 4.7m고 자체 중량은 12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6톤, 내부 연료는 5.5톤, 최대 무장은 7.7톤인데 엔진이 F414G의 400K 엔진 2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F414 엔진이 뭐냐면은 슈퍼 호넷에 들어간 엔진입니다. FA18EF 슈퍼 호넷. 그 중에서도 이 400K 버전은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414 400K 버전은 전력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KFX 같은 경우에 이 센서 퓨징이라든지 좀 더 첨단의 기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라울러에 들어가는 이 엔진을 선택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엔진이 슈퍼 호넷하고 똑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 슈퍼 호넷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슈퍼 호넷의 최대 이륙 중량이 32.5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6톤이죠. 그 말은 조금 더
순발력이 더 있을 수 있다. 날렵하다. 기동성을 더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 연료는 5.5톤인데 F-35 같은 경우에 내부 연료가 7톤이에요. 이 5.5톤 많은 연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무장이 7.7톤인데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최대 무장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조 연료 탱크가 있죠. 보조 연료 탱크 아마도 600갤런짜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 2톤씩 4톤. 그러면 이 보조 연료 탱크 빼면 한 3.7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미사일들이 보이는데 이게 미티어 미사일이죠. 미티어 미사일 한 발에 185kg. 그거 4발 지금 장착을 했으니까 여기 한 740kg. 그리고 여기 이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인데 아이리스-T 요게 한 87kg. 또 2발 달려있죠. 그리고 이제 2000파운드 제이담 2000파운드 제이담 한 발에 한 1톤 정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7.7톤 완전히 뭐 맥시멈으로 장착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타겟팅 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근데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대지 모드로 무장을 하고 갈 때는 이렇게 공대공 미사일들을 6발이나 안 달죠. 그래서 많아도 여기 이제 2발 정도의 미티어는 빼고 미티어 2발, 아이리스-T 2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2000파운드 2발 해서 타격 임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팅 파드를 장착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해서 4발의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제 2000파운드 정밀 유도 폭탄 2발 이 정도면 굉장히 타격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엔진의 최대 추력은 97.9kN.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걸 120kN까지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블락 1, 블락 2, 블락 3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풀 스텔스 버전까지 갈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 120kN짜리 지금 이 400K 414 엔진의 더 개량형 그걸 장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 1.81의 최고 속도인데 그리고 항속거리는 2900km. 항전 장비는 A사 레이더를 장착했어요. 한화에서 만들었죠. 이 A사 레이더를 만들 때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이 APG-81, 즉 F-35에 장착되는 그 A사 레이더하고 비슷한 능력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아마 F-35 정도의 성능은 그 요구 사항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적외선 탐지 장비 그리고 또 EOTGP 그러니까 전자광학 타겟팅 파드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센서 퓨징해서 그래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거,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거, 그리고 전자광학으로 탐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정보로 엮어서 마치 우리가 냄새를 맡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뇌가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가지면서 이건 뭐다, 이거는 무슨 음식이다 라고 판단을 하듯이 그게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건 무슨 스테이크 근데 코로 맡는 것은 이건 무슨 냄새지 또 귀로 듣는 것은 지글지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맛을 보면 또 다른 맛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4세대 전투기까지예요. 그런데 5세대 전투기 F-35에 가서는 이 센서 퓨징을 하죠.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맛을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정보로 다 퓨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리 KF-21은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5세대 전투기가 하는 이 센서 퓨징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첨단 전자장비 강국, 우리가 뭐 첨단 전자장비 강국 아닙니까? 이 모든 기술을 집약한 KF-21의 핵심 요소들인데 일단 A사 레이더 여기에 이제 LPI 모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적에게 레이더를 방사했을 때 적이 바로 그냥 RWR 울려서 내가 적에게 레이더를 조사받고 있다. 즉 그것은 이제 곧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회피 기동에 들어가겠죠. 그걸 못하게 아주 나는 제대로 전파를 쐈지만 적에게 들어갈 때는 아주 약한 전파로 들어가게 돼서 적이 헷갈리게 만든 것이죠. 내가 지금 레이더를 막고 있는 건가?
전자파, 레이더파를 지금 공격을 다 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못 알아채게끔 하는 그런 저시인성 전파 레이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대공 모드, 그리고 공대함, 공대지, 그리고 사 모드, 아주 다양한 모드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RIS-T, 이 적외선 탐지 장비, 그리고 전자전 장비.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전자전으로 해서 제밍시켜서 다른 데로 날아가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S자 덕트죠. 이 에어 인테이크가 공기를 이제 제트 엔진이 확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이제 이 터보팬이 확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팬이 돌아가는 것이 정면에서 보면 이 레이더파를 어마어마하게 방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기 흡입구 안에 있는 이 팬, 이것 때문에 이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뭐 우리 F-16이라든지 F-15 뭐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S자 덕트 같은 경우는 이 공기를 확 빨아들여서 에어 인테이크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게 S자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팬은 숨어 있기 때문에, S자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공기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낮추는 이런 효과를 할 수 있죠. 이 S자 덕트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들, F-35나 F-22 같은 스텔스기들은 당연히 이 S자 덕트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광학 타겟팅 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스 퓨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엔진을 장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무장이 들어가냐? 일단 뭐 20mm 벌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대공으로는 이 미티어, 사거리 한 200km 이상 되죠. 중장거리 미사일인데 이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이 되고, 그리고 암람, AIM-120, 암람, C, D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9X 같은 최신형 미사일 들어가고, 그리고 IRIS-T 이것도 역시 이제 사이드와인더 9X처럼 이 유럽판 사이드와인더 9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둘 다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거기다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또 개발 중인데, 열추적 미사일, 그리고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다 개발하고 있어요. 공대지 무장으로는 타우러스, 이 스텔스 장거리 타격 미사일이죠. 그리고 KGGB, 우리 한국형 가이디드 폭탄이죠. 유도 폭탄. 그리고 제이담, 그리고 각종 레이저 유도 폭탄 다 들어가고, 그리고 AGM-65, 그리고 SDB-12. SDB-12 같은 경우는 SDB-1은 110km 이상 따라가서 하는 활공 유도 폭탄. 그리고 SDB-2는 70km 이상을 활공을 해서 가면서 이동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폭탄이죠. 그리고 지능형 확산탄, 이런 것까지 다 장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국산으로 K-타우러스를 개발 중이고, 대방사 미사일, 이게 뭐냐면 한국형 함입니다. 대레이더 미사일이에요. 이거 지금 개발하고 있고, 공대함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푼 장비를 하는데, 여기다가 한국이 추가로 우리나라가 공대함 유도탄 2, 이게 이제 사거리 300에서 한 400km 정도 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하고 있어요. 요걸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탑재를 하고, 두 발을 탑재를 하고 이 우리 한국 바다를 초계를 하면 적의 군함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또 여기 한국형 함, 대레이더 미사일 장비를 하고, 또 개전초에 북한 지역의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정말 현재 현존하는 모든 임무를 다 해낼 수 있는 이런 무장을 다 장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왜 이 KF-21을 반대를 했었나? 아니, F-35가 있는데 이 F-35를 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유로파이터처럼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미국도 원래는 지금 이제 4세대 전투기 다 없애버리고 F-35, F-22 이런 식으로 5세대 전투기로 그냥 다 바꿔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미국은 전쟁을 계속 해보니까 아니야, 4.5세대 전투기 필요해 라고 알게 되었죠. 왜냐? 어차피 지상군 지원하는 이 캐스라든지 근접항공 지원하는 캐스, 지상군, 적의 지상군을 때리는 역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데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스텔스 도료 다시 칠해야 되고 뭐 수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비싼 스텔스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또 제공권을 다 잡은 상태에서는 적의 제공권, 방공무기 다 없애고 이런 상태에서 굳이 한 번 비행할 때 유지비 비싼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수호이 25 같은 아주 값도 싸고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렇지만 무장은 많이 장착하는 이런 공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 이 수호이 25를 보호해주는 수호이 27도 필요하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FA-50에 재주목을 하게 된 거죠. 값싼 전투기. 그렇지만은 폭탄 몇 발 정도는 떨어뜨리고 올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러다가 적 전투기 만나면 전투 한번 붙을 수 있는 그런 무장. 이런 게 뭐야? 그런데 러시아제 사기는 안 되고 중국제 사기는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이 불쾌하지 않을 나라 전투기 한국의 FA-50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FA-50은 너무 작고 또 역량이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KF-21 이런 거는 야 F-35, F-16, F-15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싸다. 운용 유지비도 싸다. 이 운용 유지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살 때 가격이 얼마를 떠나서 운용 유지비가 비싸면 그건 뭐 빵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러시아제 T-82U, BMP-3 이런 것들 많이 값싸게 들어왔지만 불금 사업으로 운용 유지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 조기 퇴역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우리도 이 4.5세대 전투기가 더 필요해. 그런데 지금 F-16은 너무 덩치가 작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덩치를 키워서 이 F-36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 F-36이 이제 F-16을 바탕으로 이렇게 델타 이어로 만들고 하는 이런 가상도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런 걸 만들면 유지비는 괜찮은데 생존성은 낮죠. 왜냐? 4.5세대 전투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새로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 개발하면 개발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이 F-35 좋죠. 좋은데 성능 좋은데 범용성이 낮아요. 그리고 유지비가 좀 비싸다라는 그런 물론 뭐 F-20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싸지만 어쨌든 4세대 전투기보다는 비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다. 야 우리한테도 좀 팔아라. 미국의 동맹 중에서도 서방 중동에는 안 팔아요. 중동에 UAE에 팔 뻔했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그냥 캔슬해버렸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대통령 명령이 UAE에 F-35 파는 것을 캔슬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중동에 안 팔고 동맹이라도 안 팔고 터키, 러시아하고 좀 수상하니까 안 팔고 인도 요즘 뭐 쿼드다 뭐다 굉장히 사이 좋지만 인도에 안 팔아요. 스텔스기를. 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F-35는 미국의 핵심 동맹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F-35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뭐 F-35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 많죠. 특히 요즘 군비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동구권 나라들 많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세게 듭니다. 요즘. 그래서 세계 각국이 KF-X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이 21년 4월 9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KF-21의 등장으로 한국은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작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KF-21은 F-35보다 비용이 상당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 6월 18일 22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유라시아 타임즈 인도 언론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KF-21이 아시아의 하늘을 제패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 이 전투기는 우수한 가성비를 무기로 이라크,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카타르, 세네갈, 태국 등에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외 언론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F-21은 지금은 이제 22년에서 26년까지 이렇게 블락 제로죠. 시제기들입니다. 6대. 그리고 블락 1 24년부터 26년까지 공대공 임무만 가진 거예요. 요거 40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뭐 이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블락 1 50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면 블락1은 총 90대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29년부터 32년까지 한국 공군용으로 블락2 80대가 생산이 되는데, 이건 스윙롤이에요. 멀티롤과 스윙롤의 차이는, 멀티롤은 이제 레이더가 있으면 야 지금 공대지 모드야, 그러면 공대지 모드로 딱 전환하면 공대공을 못합니다. 또 공대공 하면 공대지를 못해요. 근데 스윙롤은 공대지 폭격을 하면서도 공대공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발전된 거죠. 그래서 유로파이터가 스윙롤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락3에 가서는 이 개발 추진인데 6세대급으로 간다, 5.5세대급이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 퓨징 기본에 되니까 센서 퓨징하고, 또 이걸 풀 스텔스로 만들고, 그리고는 무인기하고 네트워크 교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해서 5.5세대 이상 6세대급으로 마이너스급으로 간다라는 게 블락3인데, 블락3까지 가게 되면은 덩치를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지상 장비들, K2 흑표전차, 폴란드에 지금 뭐 완전히 초대박, 약속된 것만 해도 580대, 그리고 역시 또 우리 레드백 장갑차죠, AS-21, 이것도 670대, K9 자주포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상 장비가 쓰고 있는 K방산의 돌풍을 KF-21이 하늘에서도 이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KF-21과 FA-50 이 조합으로 하이급, 로우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개발 국가들, 또 경제력이 좀 약한 국가들에게 패키지로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모쪼록 사고 없이 계속 정해진 스케줄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세계의 하늘을 석권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